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장부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 핵시설을 완전 파괴했다며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더 큰 공격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면서 중동 정세는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윤정 기자, 미국이 언제 공격을 감행한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8시쯤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는데요. 이란 내 3개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밝혔는데 이번 미국의 공격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신에 따르면 포르도 핵시설 공격에 지하 60m까지 공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12개가 투하가 됐고 다른 핵시설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30기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한 뒤 9일 만이고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기습 공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이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의 시설이 완전 파괴됐다고 밝히면서 이란이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향후 미국의 공격이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아직 목표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의 타격 발표에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공격한 포르도는 이란 핵 개발의 심장부로 불리는데요. 이란은 핵시설이 공격받았다고 확인하면서도 미국의 공격을 예상해 핵시설을 미리 뺐다며 결정적인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원자력위원회는 미국의 핵시설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의 공습에도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유엔 총장은 위험한 확전이자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면서 미국의 대이란 무력 사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조금 전 12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전국 현안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소식부터 짚어보면서 오찬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앞으로의 공격은 더욱 강해질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3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Congratulations, President Trump. Your bold decision to target Iran's nuclear facilities with the awesome and righteous might of the United States will change history. In tonight's action against Iran's nuclear facilities, America has been truly unsurpassed. It has done what no other country on earth could do. 네, 연구원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기간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격을 단행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군부 인사들은 기만 전술이었다. 예. 실제로는 이제 공습을 할 준비를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B-2 폭격기가 미주리 기지에서 이제 괌으로 이동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2주 후에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이란 측의 이제 그런 정세 판단에 혼란을 주기 위한 기만 전술이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기만 전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했다라고 밝힌 곳이 3곳이잖아요. 네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 3곳인데 특히 포르도가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군데 중에서 이제 포르도의 그런 지하 핵 저장 시설 그리고 생산 시설을 공습하는데
포탄 하나당 약 13톤의 그 중량입니다. 그래서 예. B2 스텔스 폭격기만이 그 폭탄을 벙커버스터를 탑재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공군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이란 내 이 핵시설을 완전 파괴하는 것은 사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합동 군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지금 발표를 했지만 예. 이란 측은 그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농축 우라늄을 안전한 곳에 옮겼다. 그리고 핵시설이 완전 파괴된 것이 아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됐다 하더라도 이미 이란은 이런 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저장할 폭탄으로 제조할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란이 만약에 보복을 결심하고 차근차근의 계획을 실행한다면은 언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오랜 시간이 네. 지난 후에는 다시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이 포르도 핵시설 공격에 벙커버스터 6발을 투하했다고 하거든요. 이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60m, 지하 60m의 콘크리트로 방어 시설이 갖춰진 예. 시설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포르도의 이러한 핵 시설이 약 지하 100m 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발 가지고는 그 작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여러 발의 벙커버스터를 이제 폭격기를 동원해서 거기에 투하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작전 자체 그 시설 파괴라는 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예. 만일 이란 군부가 이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핵심 그 시설 부품이라든지 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면은 사실상 이것은 이란의 핵 폭탄 생산 능력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목표에는 부합하지 않는 없는 목표물을 타격한 그런 군사 작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벙커버스터가 60m까지 네네.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데 이 포르도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90m 네. 아래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 발이 만약에 쏟아졌다면 분명히 공격은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농축 우라늄 IAEA가 밝힌 바로는 이란이 순도 6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적어도 400kg 이미 생산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포르도 핵시설에 저장돼 있지 없다면 네. 다른 곳으로 이전됐다면 이번 군사 작전은 처음서부터 잘못된 목표물을 타격한 것입니다. 뭐 그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트럼프가 애초에 뭐 성과를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민주당 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협상을 통한 중동의 평화 그리고 이러한 핵 위협의 제거라는 엄청난 성취를 과시하고 싶었는데 예. 이 위트코프 특사가 5차례 이란 측과 협상을 했지만 이란 측의 입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런 강경책을 수용함으로써 군사작전을 상상하지 못했던 군사작전을 미국이 감행함으로써 이란 측에 무조건 항복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으로 사용했는데 이미 미국이 군사행동이라는 금도를 넘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직접적인 핵무기 위협이 아닌데도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핵시설을 파괴했다. 2003년에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만 해도 당시에 이라크 내에 비밀 핵 시설이 있었다. 하지만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9.11 테러를 감행한 알카에다를 지원했다는 명목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미국 국민들이 지지를 했죠. 미국이 공격을 받은 데 대한 항전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엔 그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극심한 국론 분열이 미국 내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선택지도 궁금한데요. 앞서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암살당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미리 이제 후계자 3명을 지명을 했잖아요. 이란 앞에 남은 선택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레짐 체인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란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1979년 백색 혁명 이후로 신정 정치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도 그렇고
찬란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구현하는 데 실패하고 예. 이 정치 세력, 신정 지도자들이 기득권 세력이 됐습니다. 이란은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졌고 군사력적으로도 약해졌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엘리트들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제거가 되거나 실각을 네. 한다면 이란 국민들은 그 결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좀 더 나은 정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탄생된 이란 정부는 굉장히 반미주의적인 그리고 반이스라엘적인 호전적인 정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군사행동으로 내가 이란의 핵 위협도 영구히 제거했고 중동의 평화도 이루었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예.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보고 난다면 미국의 악몽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3년부터 이라크에 17년, 아프가니스탄에 20년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쇠락하고 중국이 부상했는데 그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으로의 중동 정세도 좀 우려가 되는데 이번 미국의 전쟁 개입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불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양쪽 다 굉장히 그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23년부터 그리고 이란으로서는 군사적인 대응을 할 그런 군사력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지루한 무력 공방은 계속될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면적인 확전이 계속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일어날 확률은 오히려 적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전세 짚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내외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이번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희동 기자, 아직 오찬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12시부터 시작된 오찬 회동은 조금 전 2시쯤 끝났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는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취임 선서 당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점심을 함께했던 이 대통령이 18일 만에 오찬을 겸한 회동에 나선 겁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고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와 함께 중동발 전쟁 위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국내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대화도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석사 취득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오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나 총리 인준은 정치 복원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우려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회동 결과는 잠시 후 정무수석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12시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갖고 있는데요. 여야 협치에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정치권 쟁점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 여야 오찬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비교적 빨리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날에도 정당의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일 만에 G7이라는 다자 무대를 가서 11번의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예. 그 결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여야의 대표들께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정치의 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18일 만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방금 자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작은 소인수로만 참석을 하셨어요. 보통 당 대표가 초청되면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대변인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하는 기존의 관례와는 좀 다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 두 분만 참석하시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당 대표 직무 대행을 맡고 있고 예.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 분만 참석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오늘 굉장히 논의가 실질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구나. 주로 인사치레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깊은 대화를 본 그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생각이 강력하게 반영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구성 논의라든지 국무총리 인준에 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점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그런 내용이 반드시 언급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라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소통의 소라고 하는 한자는 과거 왕조시대 때 상소를 올린다고 할 때 그 소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왕조시대 때도 국정이 운영이 잘 되면은 상소를 올릴 일이 없어요. 결국에는 불편한 이야기를 일단 하는 것이 소통의 소입니다. 그다음에 상소가 올라가면은 뭔가 반응이 있고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이야기도 수용이 되어야 소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언급을 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했어야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협치의 협자는 한자가 힘력자가 3개입니다. 여야 정이 힘을 합쳐야 협치가 되는 것인데, 야당도 힘이 있어야 합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당의 힘이 미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과거의 헌정 관행대로 야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라는 부분도 오늘 충분히 논의되었길 바랍니다. 불편한 얘기도 오갔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당의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같은 민감한 현안은 오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덕담이 필요한 자리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번 회동이 과연 여야 협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어떤 총재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원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과 또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두 분이 잘 말씀을 나누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 원 구성은 22년 2회 국회 같은 경우에 22대 국회에 원 구성은 작년에 이미 있었어요. 전반기 원 구성은 내년 6월까지 유효한 것이고, 내년 6월에 하반기 원 구성을 할 때 그때 다시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달라진 것은 여야가 달라졌다라는 거 하나가 바뀐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원 구성을 다시 하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작년에 합의했던 원 구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이후로 대화가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 좀 있으면 이제 정무수석께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브리핑하시겠습니다만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을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 네,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출범 첫 주를 돌아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를 중단시켜서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진행됐던 업무 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가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일을 열심히 안 했으면 이렇게 다시 보고하라고 할까. 이제는 제대로 대한민국이 각계각층에서 각 부처에서 제대로 일을 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 일단 업무보고 중단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갑질이다. 민주당에서는 어깃장 놓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인수위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부처에 대해서 보고를 중단시키거나 다시 보고하라는 식으로 전방위적인 군기잡기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 대단히 과도하고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해당 부처들이 대검찰청, 방통위, 그리고 해수부 이런 곳들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직접적으로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돈봉투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눈의 가시와 같은 곳이고, 그리고 방통위는 역시나 방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을 빨리 퇴진시키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트집잡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져요. 자, 검찰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미명하에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하고 3개월 내에 이 법들을 처리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우리 기관은 석 달 내에 문 닫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업무 보고는 공무원들이 준비해온 대로 일단 경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정기획위가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군기 잡고 마치 공무원들 얼차려 하듯이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인수위 경험자로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는 속보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지난주 업무 보고가 실망스러웠다, 공약 반영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트집 잡기다 이런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이런 정부를 백업하기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목표가 이재명 정부의 5년 동안의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각 기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한다면 단지 형식적인 현황을 보고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됐다. 지금의 각 기관들의 업무 보고 형태를 보면 무성의하고, 그리고 너무나 복지 부동적인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서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할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각 부처는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기계적인 그런 업무 보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 앞으로 지금 이제 다시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업무 보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730만 표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선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국정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업무 보고 안에서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의 새로운 보고는 좀 더 진전된 그런 업무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눈에 띄는 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그런 공공기관장들을 향해서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공기관장들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지금 요번에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에 5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인사한 기관장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경영 능력이라든가 그 평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면 이분들은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이후에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된 이후에 임명된 자리만 해도 50여 곳이 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알박기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경영 능력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그대로 가져가서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렇게 같이 하겠다라는 것인지, 본인들 스스로가 아마도 이 자리에 가 있다면 지금 본인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무엇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과거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 그 기관장들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부분에 대한 그런 법안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의 차제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들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박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바뀌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기가 법률로 보장됐거나 공공기관의 정관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 매우 온당하지 않죠.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했냐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대표적으로 임기를 지켜야 된다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엄호하지 않았습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받으니까 감사원 관계자들을 민주당에서 고발까지 했었죠. 그 외에도 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전부 임기를 채우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지연이 됐고 그런 것들이 후에 탄핵소추 후에도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는 사실 해묵은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한국판 플럼북, 그러니까 미국처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을 전부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법제화하고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자는 논의가 그동안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권을 하면 안 해요. 민주당이 정말로 이런 악순환을 끊어서 사회 개혁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은 나중에 개헌 과정에서 이런 걸 논의해서 아예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들을 한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레부터 이틀간 예정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를 향한 의혹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됩니다. 제가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그러면 대충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네, 지금 청문회를 이틀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말인데 김민석 후보자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를 사수하려는 민주당, 또 사퇴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의 팽팽한 대립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는데 증인을 단 한 명도 못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2002년에 첫 인사청문회를 치렀던 당시 김대중 정부의 장상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증인이 무려 19명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초기에도 그랬는데 순식간에 지금 23년을 우리 정치가 후퇴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만큼 억지를 너무 심하게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의혹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른바 금전 차용입니다. 그 돈을 과연 빌려준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자금의 성격이 있어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분들 또 과거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계된 분들 증인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5명을 최종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강모 씨 한 사람만 부르고 나머지는 못 부르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증인을 한 명도 못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꾸 민주당에서 그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 탓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이미 공개적으로도 꼭 부를 필요 없다는 입장도 냈고 철회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빌려줬다고 하는 분들 극구 증인으로 못 부르겠다는 이유가 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내탁 공방 이어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저는 그 현재까지 협상이 뭐 결렬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증인들은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르겠다고 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22년도에 그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지만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안정적인 내각을 구성하는 데 협조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협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전혀 그럴 의지가 보이지도 않고 이번에
이 그 조기 대선이 누구 때문에 왜 생겼는지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조차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 때 보여줬던 인사청문회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들이 어떻게 언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고 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후보를 가지고 여기에 그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조차도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너무 발목 잡는 형태로 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석사 학위 취득 같은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란 뜻의 반도자라는 명시를 했다면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논문에 쓰여진 한자 표현 도북자 그리고 감사의 글에 쓰여 있는 반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요. 그 도자가 건널 도자가 아닙니다. 도망하다 할 때 그 도자예요. 예. 그리고 반도자의 반자는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그 똑같은 반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체제의 관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볼 때 쓰는 표현이 도북자 반도자인 거예요. 2010년에 학위를 취득했으니까 그 당시에 김정일 체제일 때인데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자는 대단히 김정일 체제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었고 반인권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청와대에 본인이 선거 공보물에 게재했던 수학 기간으로 치면은 26일밖에 중국에 체류하지 않았고 중국에 건너간 것이 11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논문에서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재선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분이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런 분이 과연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적합한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인권적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탈북자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기순자라는 표현도 있었고 탈북자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사용되는 탈북자에 대한 어떤 통상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탈북자의 보편적인 표현이 반도자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이 표현은 그 김민석 후보자만 쓴 것이 아니고 동아일보의 중국어판, BBC 같은 유력 언론사들 그리고 또 뭐 캠브리지라든지 네이버의 그런 그 중국어 어학 사전을 놓고 봤을 때 이 반도자를 치면은 탈북자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특히 이 그 김민석 후보가 쓴 논문의 주제가 뭐냐 하면 탈북민의 인권 보호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안 하고 단지 단어 하나를 문제 삼는 이런 식의 꼬투리 잡기식의 문제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지금 색깔론의 철진한 색깔론으로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그런 청문회가 진행되게 됐는데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것이 궁극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에게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나 참고인이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이틀을 한다고 할 때 보통 이틀째에는 증인들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을 하죠. 그런데 예. 증인도 참고인도 없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모든 질문에 직접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미리 준비해놨던 별도의 자료들이 있으면 사전에 공개하지 않다가 그날 청문회장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을 보고 반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김민석 후보자에게 득이 되겠는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그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분들 합동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말렸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도로 억울하면은 그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 청문회장에서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사진으로는 SNS에서 주목을 받기 쉽지 않다 보니 요즘 무모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지에서 이른바 인생샷을 찍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휴가철을 앞두고 위험하다는 안내 표지판을 내걸어도 통제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동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촬영을 하던 40대 남성이 20m 낭떠러지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좋은 위치에 이제 포지셔닝을 하다가 아마 나무 뿌리에 걸려서 이렇게 떨어지신 것 같아요. 남성이 추락한 곳은 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지만 이렇게 안전 펜스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안전장비라곤 인근 사찰에서 놓아둔 위험푯말이 전부입니다. 펜스를 처음에 이렇게 쳐놔도 괜찮죠. 여기서 저까지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인생샷 명소로 알려진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는 신호를 무시하고 촬영에 나선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제해서 뭐 쉴 때 갔다가 또 우리 또 못 보고 이러면 또 쉴 때가 또 득치고 또 살 빠진다 보고 그래 애매는 친구들이 많지. 제주도의 한 해변가.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다이빙을 금지하는 안전펜스와 현수막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며 사진 촬영까지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24건의 다이빙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 펜스가 있는데도 뛰는 거 보면은 좀 보기는 좀 불편합니다. 위험한 것도 같고요. 인생샷 욕심에 계속되는 사건 사고. 안전 조치도 중요하지만 비극을 막기 위한 관광객들의 노력이 먼저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도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물러가고 다시 푸른 하늘 되찾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24.2도에 머물던 서울의 낮 기온도 오늘 30도까지 오르겠고 기온은 점차 더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춘천 30도, 대전과 광주, 대구 29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해서 야외 활동하신다면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남부지방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2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